지금 개혁개방 이후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지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고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보면 그 다음은 뭐 해결책이 나오나요? 근데 미국 가면 트럼프가 두들겨 팰 것 같고 유럽 가도 이거 별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 정치 구호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반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때려잡거든요.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소비시장에서 하향 평준화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고급 브랜드 호텔까지도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과거 인류의 하류 사회를 떠올리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좀 약간 디플레이션 국면, 장기 침체 빠지는 것이 아니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죠. 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예. 이미 한 2년 가까이 지금 디플레이션 진행 중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앞서서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강대강 구도로 미중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것 자체가 내수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중국도 많이 힘들지 않나요, 그러면? 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힘들어도 우린 견딜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고 네. 미국은 살짝 때리면 아야 하고 그 곡소리가 나는 나라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약간 정치 시스템의 차이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중국은 그 공산당이 그렇죠. 뭐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막 시민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가 약간 스트레스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지금 그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중국이나 중국인의 인내심을 이길 자는 없다. 역사적으로 그런 뭐 증거가 있나요?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네. 많다는 건 사실 뭐 네.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관념이죠. 러시아는 아무래도 좀 인내심이 있는 국가로 좀 전쟁 통해서라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게 있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유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7월 달 보니까 17.8%인데 이게 11개월 만에 최고치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걸 또 산정 방식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너무나 높으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문제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심각하고 아마 지금 개혁 개방 이후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중국 이런 체제를 흔들릴 만한 그런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산당 체제가 개대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현재 상황이 북한보다도 나빠진다면 뭐 그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 네. 개혁 개방 이후에 네.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네. 뭐 서구 문명이라든지 아무튼 간에 빠르게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런 거의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이 힘들어지면은 네. 그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버틸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잘 버틴다는 게 누가 잘 버틴다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겠죠. 아무래도 그런 뭐 소황제라든지 해가지고 한자녀 정책 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막 다 누리고 살다가 지금 막상 사회에 나와 보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오래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사회적인 문제라고 다 인정받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네, 다 사회적인 문제고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중국 사회도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어디서 걸리느냐면 네. 제가 받는 질문들은 항상 맨 끝이 뭘로 끝나냐면 경제가 나쁜데 중국 공산당 체제가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실업률이 큰데 중국 공산당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앞에 부분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뒷부분의 그 질문과 저는 그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예전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런 것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만약에 그렇게 극심하게 뭔가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우리가 거죠, 어떻게 민주화 보면.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때 막 굶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어째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질문에는 질문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답니다. 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시진핑의 주구, 쟤는 친중이야. 네. 아주 뼛속 깊이 공산당이구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중국 상황과 중국 공산당의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들이 옳다거나 그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분 좋은 대답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중국 공산당 못 견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잘 견딜 거고 요 정도 상황으로 사회체계의 분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제가 안 좋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꾸니까 네. 네, 뭐 그런 게 되는데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우리 경제 문제가 없어. 우리 잘 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절망이 되죠.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근데 만일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 지금 경제가 나쁘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실업률이 높네. 이걸 해소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실제로 뭐 지방정부라든가 국영기업이라든가 뭐 그 민영기업자들한테 이 실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협조하라고 막 그렇게 압력도 넣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별로 해소가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해보면 그 다음은 뭐, 그 해결책이 나오나요? 더 큰 혼란과 그 무질서가 기다리고 있어 보이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 시위를 하면은 그러면 정치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공산당을 대체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 말고 다른 정책 이걸로 하면 되겠다는 정책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러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국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조금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그 제2의 딥시크로 주목을 받던 마누스가 중국을 떠나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차렸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자본 압력,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VC나 그런 뭐 유수의 투자자들은 다 서방계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투자도 잘 못 받고 중국 내수 시장이 또 한계 이런 것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해야 되는 그런 뭐 허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실력 있는 그 중국 AI 기업들이 이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누스는 일단 자기 AI 엔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요. 남의 AI 모델을 사용해서 그 위에 에이전트를 만든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냐? 미국 제품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뭐냐면 지금 그 미국과 어쩌면 대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미국의 AI 엔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의 AI 엔진을 쓰라는 겁니다. 근데 마누스는 미국의 AI 엔진을 써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회사 옮기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매국노 소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상은 약간 그 서방 쪽 회사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그쪽 엔진을 사용해서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AI 기업이 되고 지금 AI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팀들이
그럼 그 팀들이 처음에 AI 기술을 개발에 착수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일했을 때 그때 이런 정책들이 있었냐?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친구들이 뭐 만나서 얘기할 때는 이런저런 아이디어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거고 젊은이들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해 나가는데 그들과 관계없이 지정학적인 요인 환경이 변한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 갑자기.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마누스가 당연히 나스닥 가서 상장해가지고 뭐 큰 돈 좀 벌고 네. 뭐 세계적인 기업이 돼야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해외 가서 해야죠. 근데 미국 가면 트럼프가 두들겨 팰 것 같고 유럽 가도 이거 별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 아시아권에서 그나마 좀 받아주고 증시 상장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한데 지금 제일 각광받는 데가 싱가포르죠. 그래서 싱가포르로 간 거죠. 그런 기업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중국 AI 산업의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부 그냥 노이즈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건 뭐 무슨 문제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 젊은 친구들이 좋은 AI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국가의 지정학적인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에 무슨 정치적 냄새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촨성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반발이 단순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과 언론 통제, 강경 진압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한 모습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대체로 맞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자 중학생 13살인가 14살짜리 여자 중학생이 동급생들한테 이지매를 당합니다. 한 3명 정도 되는 그 여자 학생들이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옷도 벗기고 막 그렇게 그 이지매를 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얘기를 하면서 나 이거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고발할 때면 해봐라.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10분 만에 다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또 그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중국의 SNS에 올려요. 재밌다고. 가해자들이. 예.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그 중국에도 댓글 많이 달리거든요. 이제 댓글에 이 사람이 누군가, 얘네들 누군가 뭐 이제 이런 글들이 달려요. 뒷조사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댓글은 막 달리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이지매를 당한 여자의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인가 하여튼 그렇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아마 아버지가 집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모녀인데 반면에 이제 그 가해자 편에 있는 애들은 부모들이 좀 떵떵거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회정의감에 이게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중국은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 일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하교할 때가 되면 부모들이 와서 그 애들을 픽업해 가요. 뭐 중고등학교 상관없이 그렇게. 예, 그 국민학교, 중학교 뭐 그래서 하교 시간이 되면 학교 정문 앞에 사람들이 까맣게 모입니다. 이렇게. 왜? 자기 애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쫙 모여 있을 때 네네.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고 말이지 이건 그래도 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쪽에서 공안을 불러요. 그래서 불순하게 말이지 이 시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뭐 제재하라고 그래가지고 공안이 그 시위를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있던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학부모들을 우리가 응당해야 될 걱정을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짓이야 해서 이게 더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광경조차 다시 휴대폰에 찍혀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중국에서 시위 같은 게 나오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더 이슈가 됐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으면 그렇게 인터넷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금방 삭제되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학교를 비난하는 거예요. 학교를. 네, 학교 이 제대로 하라는 거. 그런데 그걸 공안이 막 그렇게 진압을 하니까 이제 공안도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학부모들이 정당한 요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 비난을 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게 됐죠. 이거를 또 그 해외에 있는 반중 사이트 같은 데서 이거를 다시 민주 시위와 반공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반공 뭐 어쩌고 한다라고 이렇게 다시 포장해서 컨텐츠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짐작되시겠지만 제가 중국 공산당 잘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는 시위가 나면 그대로 그 진압입니다. 바로 그냥. 바로 진압이거니와 네. 그 컨텐츠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이에 관한 거, 학교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공안의 학부모에 대한 과잉 조치를 비난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진상은 그런 거예요. 공안을 그런 식으로 비난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공안 나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안이 여러분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공산주의 국가는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우선해주는 그런 이념이잖아요. 그럼 공안이나 뭐 그 성관이나 뭐 이런 중국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이렇게 그 사과개장 놓고 장사하는 사람의 뭐 치어라 그러면 과격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거기 폭발적으로 그 반발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말이죠. 똑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개 중국에서는 정치적 구호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정치 구호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반체제, 뭐 이렇게 해서 때려잡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이건 사회 부조리거나 또는 특정인의 부정부패, 해명을 요구하는 그런 형식의 시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뭐 이런 거. 부패, 뭐 부정부패.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거 뭐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시작된 전쟁 뭐 어떤 책이고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네, 이 책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대응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기업의 전략을 세운다거나 본인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앞으로 예측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인터뷰 진행하면서 말씀 나눠보니까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의 뭐 사업이라든지 뭐 자산을 소중하게 잘 리스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